올해는 이 가상자산 시장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아, 부동산도 이런 추세로 가면 한 1, 2년 후에는 빌라 시장이 또 한번 크게 급등할 걸로 보이는데 또 궁금한 게 그 JP 모건이 이건 되게 좀 독특한 게 그 다이먼 회장은 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발언하시는 것 같은데 JPM 코인도 만들고요. 그리고 그걸 또 사용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2023년 9월에는 기업을 겨냥해서 디지털 예금 토큰도 개발 후 승인 대기 중이다. 그래서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암호화폐 사업을 막 벌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뭐 예금 토큰 관련해서도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랙록이나 JP모건이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토큰 증권하고 자산 토큰화 때문에 이 시장이 전통 금융 시장에서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우선 자산 토큰화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최근에 연준이 페드나우라는 디지털 통화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달 후에 JP모건 은행이 예금 토큰이라는 디지털 통화를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에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면서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퇴출시켰어요. 그런데 정작 놀란 거는 이란보다도 브릭스 국가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이란처럼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돼서 국제적으로 고립당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들이 부랴부랴 자국 통화의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중국이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인 CIPS를 완성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인도도 자국 통화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BIS가 비트코인이 나온 걸 보고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기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우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 또 하나는 송금이 굉장히 빠르고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보면서 각국 중앙은행에 그 암호화폐의 좋은 기술들만 따가지고 빨리 중앙집권용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라. 즉 한마디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라라고 그 개발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에 가장 빠르게 대처한 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이미 2019년에 디지털 위안을 개발을 하고 지난 3년간 본격적으로 이거를 시험 가동을 하고 올해서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상용화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미 이 CIPS에 그 디지털 위안화를 연동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CIPS를 통해서 디지털 위안화가 주고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CBDC의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가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휴대폰끼리 부딪히기만 해도 이게 거래와 결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나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게 지금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히 1대1로 선상의 자그마치 국가의 수가 64개나 있어요. 왜 이렇게 많냐면 1대1로라는 게 내륙을 통과하는 하나뿐만 아니라 해상도 있고 저 시베리아 쪽에 초원도 있고 해서 국가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고 여기에 유통 물동량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교육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이 이제 CBDC로부터 이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래서 스위프트도 우리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도 이걸 디지털화를 해서 송금 속도를 빠르게 개선을 하고 수수료를 좀 싸게 만들자고 해서 2017년에 스위프트 GPI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역 같은 대량 거래만 사용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많이 개선을 했어요. 송금에 한 2, 3일 걸리던 걸 하루 이내에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이제는 큰 무역 대금 같은 건 하루 이내에 처리가 되는데 이게 스타트업 기업인 R3가 개발한 그런 코다 플랫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매 거래에서는 2021년에 스위프트 고래는 그런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전 세계가 다 같이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아날로그적인 이런 송금과 이런 디지털 송금이 같이 병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는 그 중국 결제 시스템인 CIPS하고 디지털 위안화가 도입된 이후에 중국의 대결제가 이제는 달러보다는 위안화 결제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최대의 무역국이자 세계 그 자본 거래량도 많은데 이제는 중국과 상대하는 나라들은 달러보다는 위안화 거래 비중이 더 커졌다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에 더해서 앞으로는 브릭스도 단일 공동 통화를 특히 러시아가 주도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브릭스에서 2단계 공동 통화로 이 디지털 위안화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해서 상하이 협력기구 국가 간에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는 달러가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은 많은 타격을 이제 받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우선 스위프트 시스템은 여러 군데에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민간 송금 시장에서는 리플하고 치열하게 경쟁되는데 그런데 리플이 기술적으로 훨씬 우수합니다. 스위프트에 비해서는. 게다가 스위프트는 지금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CBDC와도 힘든 싸움을 전개해야 돼요. 게다가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로 등장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스위프트가 완전히 이제 코너로 이제 몰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스위프트를 보호해야 될 미국의 태도나 시각은 지금은 어떤 면에서 좀 어정쩡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스위프트를 이걸 보호해서 끝까지 보존하겠다는 데는 미국 스스로도 조금 이건 아닌가벼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우선 달러와 연동된 것들이 대다수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담보물로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위프트 시스템이 있냐 스테이블 코인이냐는 쪽에서 지금 어느 쪽도 그렇게 편을 들 수 없는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된 거고 그다음에 미국에 가만 들여다보니까 지금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막 치고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대항마로 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대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대항마를 미국이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CBDC가 너무 과하게 치고 나온다고 생각이 들면은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항할 가능성이 커져요. 지금 세계적인 여건이 이래저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커지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남미에서 특히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저게 커지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서만 커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상업은행에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 추세가 지금 치열하게 경쟁이 붙고 있어요. 우선 그 선두주자가 사실 JP모건 은행의 JPN 코인입니다. JPN 코인은 사실은 이게
한 5년 전에 개발이 완료돼서 이미 쓰고 있습니다. 달러하고 이제 1대1 연동되어 있는 코인인데 우선 이걸 만들어 놓고 쓰면서 JPEG 코인은 이거는 은행 간 송금에만 쓰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즉 스위프트에 도전하는 건 아니다라는 좀 이런 자세를 보이면서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디지털 화폐는 한 3천억 달러 정도를 송금한 사실이 있고 지금도 하루에 한 10억 달러 수준으로 은행 간 송금에 JPN 코인을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즉 이거를 쓰면서 지금 JPN 코인은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스위프트에 대한 도전으로 보일까 봐 지금은 일종의 테스트하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10억 달러는 굉장히 많은 수치지만 JPM 모건의 입장에서는 하루의 송금액이 평균 한 6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조 달러에 비해서는 정말 극히 일부분을 시험 수준에서 이제 송금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JPM 모건도 앞으로 스위프트가 영구적으로 가기는 힘들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살 길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해서 쓰고 있긴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이 코인에 대한 개발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아요. 지난해 6월 달에는 유로화하고도 연동된 코인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여기다 스마트 계약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래머블 결제 기능을 도입을 했는데 이러한 스마트 계약을 도입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거래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내심 이 JPN 코인은 앞으로 기업 간 거래도 확대하겠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개인 간 거래도 확대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CBDC를 만든다면 이 JPN 코인이 미국 CBDC의 표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JP모건 은행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해서 쓰고 있으니까 다른 은행들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 중에 있어요. 골드만삭스하고 시티은행이 개발 중에 있고 BOA는 자체 개발은 안 하지만 리플을 사용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상업은행 스테이블 코인도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도 지금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USDT나 USDC가 있고 그리고 코인게코에 등록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 수만 해도 자그마치 9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린 미국 상업은행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또 중소은행들도 우리도 질 수 없다라고 11개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미 USDF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핀테크 쪽에 이제 거대 기업인 페이팔도 작년에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해서 내놨어요. PYUSD라는 코인인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게 페이팔의 활성 계정 숫자만 해도 이게 4억 3천 개가 넘습니다. 즉 4억 3천 개의 계정을 갖고 있는 주인들이 이제는 손쉽게 암호화폐 거래와 결제에도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거를 세계 화폐로서 유통시켜서 이걸 가지고 송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이제는 이거를 제대로 법적 토대를 만들어서 제대로 규제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성장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난해 세계 최초로 유럽이
그 미카라는 규제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발효를 시켜서 아마 내년 6월경에 본격적으로 이게 시행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본따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지금 입법을 지금 서두르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의 추세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기존 법정 통화하고 CBDC와의 경쟁에서는 CBDC가 이제 압도적인 우월권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는 지폐 없는 시대로 도래하게 되면서 환전과 송금에서는 대부분 CBDC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스위프트 시스템은 사실은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 그 제약경제 규모가 세계 GDP의 한 20%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CBDC가 본격화되면은 할 수 없이 이 지하에 숨어있던 돈들이 송금을 위해서는 양상화돼서 바깥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일종의 화폐 개혁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곳에는 항상 밝은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검은 돈들의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CBDC가 커지면 커질수록 검은 돈들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같이 커질 거예요. 네. 그 골드만삭스는 지금 중국의 CBDC 같은 경우는 2029년 경에는 전체 위안화 비중의 15% 이상이 이제는 디지털 위안화로 가면서 이게 이제 점점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간의 경쟁에서는 여기는 또 압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할 적에는 거의 송금 수수료가 들지 않고 송금 시간도 35초 만에 이제 완결을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는 환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일종의 세계 화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화폐도 되고 그다음에 자본시장에서 디파이 등 은행을 개입시키지 않는 그런 금융 기법이 되살아나서 디파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효율적으로 쓰일 것 같고 메타버스 시장 같은 데에서도 가상 생태계가 생기면서 그쪽에서도 이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스테이블 코인이 그 암호화폐로서 이런 시장에서도 이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유럽의 미카를 들여다보면 이게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앞으로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들이고 이 미카가 발표되니까 영국도 자기네들도 금융 서비스법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이 뒤를 굉장히 이제 바쁘게 이제 쫓아가는 이제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BIS가 바젤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 세계 10대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당국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세계 각국이 스테이블 규제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가상자산 그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긴 하지만 이걸 빨리 2단계로 넘어서 가지고 이러한 유럽이나 미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포괄적인 기본법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통화 시장이 다양화되고 다원화되면서 스위프트 시스템이 위협받고 있으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특별한 조치가 하나는 지난해 7월 달에 연준이 발표한 페드 나우입니다. 페드 나우라는 건 뭐냐 하면
그간 미국 내에서 통화의 송금이나 거래는 은행이 개점 시간에만 이루어졌어요. 은행이 문을 닫으면은 밤이나 휴일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제는 페드나우는 연중 무휴로 거래와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겠다는 이게 총액 결제 시스템이에요. 지금 은행에서 쓰고 있는 것은 차액 결제 시스템입니다. 서로 주고받은 거를 은행 시간이 끝나면 이걸 정산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페드나우는 그냥 요구하는 걸 총액을 그대로 보내주고 받는 이런 결제 시스템인데 이 디지털 시스템을 내놓으면서 연준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거래는 철저히 미국 내에서만 쓰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상태인데 즉 국제결제는 지금과 같은 스위프트 시스템을 계속 쓰겠다 그래서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한 미련도 아직은 접지 못하고 이원화 시스템으로 나갑니다. 즉 미국 내에서는 이제는 스위프트 시스템이 아닌 이렇게 디지털을 접목시켜서 디지털 통화로 미국 내에서는 이제 송금이나 거래를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원화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2달 후에 발표된 JP모건의 예금 토큰이 지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JP모건은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인 JPM 코인도 갖고 있는데 예금 토큰이라는 건 지금 JP모건의 예금이 한 2조 6천억 달러의 예금 자산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담보로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금 토큰을 만들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한테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이게 사실 승인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발권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담보를 그러니까 연준에 갖고 있는 발권력을 이제 우리 상업은행도 좀 갖자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이게 예금 유동화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금 자산 2조 6천억 달러에 상응하는 토큰이 2조 6천억 달러 더 불어나는 거예요. 지금 JP모건 은행은 말로는 그러한 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승인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단 정부의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또 덧붙이기를 앞으로 예금 토큰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에 비해서 압도적인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금 토큰이 승인되기만 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꺾을 수 있다라고 이런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연준이 페드나우라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이 JP모건이 예금 토큰이라는 거를 개발했는지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지지난해 스테이블 코인에서 루나 사태 같은 게 터졌고 그다음에 USDC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 사태가 터졌을 적에 거기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그 해킹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테러도 망하고 USDC조차 이렇게 타격을 받으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이제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치고 나오는 게 지금 예금 토큰이에요. 예금 토큰은 이미 담보물로 달러가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안전하다.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 이러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이제 시장에 이제 치고 나오는 건데 그래서 스위스 은행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예금 토큰을 사용하자는 그 제안을 하는 그런 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이 마련한 그 서미트에서는 싱가포르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예금 토큰을 도입을 해서 CBDC 시스템을 보완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일종의 본원 통화의 역할을 하는 거고 민간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은 일종의 신용 창출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던 이런 이중통화 시스템, 즉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발행과 민간은행의 신용장치라는 기능에 의해서 M2나 M3 통화시장을 형성하듯이 아날로그 화폐가 디지털 화폐가 되면서 즉 중앙은행의 CBDC 발행과 더불어서 민간은행들이 예금 토큰을 발행함으로써 아날로그의 이중통화 시스템을 그대로 디지털 통화의 이중통화 시스템으로 가지고 오자라는 게 이게 골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미트에서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도 참석을 했었는데 이분도 말씀을 하기를 지난해 도매형 CBDC를 시장에서 시험을 해보니까 토크나 인프라 구축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예금 토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 한국은행도 우선 기관용 CBDC는 CBDC 나름대로 이제 발행을 하지만 이러한 그거를 보완하는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그 예금 토큰 발행도 이제 시험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도 올해 말부터 민간은행들이 예금 토큰을 발행을 추진할 거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질문하신 예금 토큰이 나오게 된 어떤 흐름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 일반 은행들 가운데서도 미래의 그 통화 어떻게 보면은 통화 권력을 쥐기 위한 그런 흐름 중에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진화하고 이러는 거군요. 그렇군요. 네, 교수님 그러면은 오늘 또 너무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1억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억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수익률이 좋은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3분의 1은 채권 쪽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네. 아마 주식보다는 훨씬 올해는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요거를 다시 세분해 보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이 포트폴리오 원칙을 세워서 비트코인의 한 3분의 1, 올해 또 오를 이더리움의 한 3분의 1, 그다음에 이 테마 코인들 뭐 레이어 2라거나 뭐 게임이라거나 자산 토크나 이런 데 한 3분의 1 정도를 나눠 담고 채권도 이것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미국 국채 한 3분의 1, 우량 회사채 3분의 1, 또 3분의 1은 비우량 회사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것 중에서 그래도 최소한 부도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데 한 3분의 1 정도를 나눠 담고 부동산도 최근에 그 빌라 공급이 거의 완전히 끊겼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한 1, 2년 후에는 빌라 시장이 또 한번 크게 급등할 걸로 보이는데 보면은 아직까지 한강변에 소형 빌라를 이렇게 한 3, 4천 정도의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 9호선 라인 쪽에. 그래서 그러한 부동산에도 3분의 1 투자를 해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까 하네요. 네. 근데 불행한 거는 1억이 없네요. 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이렇게 2024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조망을 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 가상자산 시장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관들이 2024년 예측 보고서나 전망 보고서를 많이들 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쭉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어보시지 않더라도 지금 각 유튜버들이 각 기관의 전망 보고서를 해설해 놓은 유튜버들도 많아요. 이런 걸 한번 쭉 찾아보시면서 올해의 흐름은 어떻게 가겠구나
라는 큰 흐름을 감을 잡으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홍익희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